첫 번째 이야기,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 옛날 영국의 고텀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두 사람이 다리에서 마주쳤습니다. 호지라는 사내는 시장에 갔다가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피터는 이제 막 시장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먼저 호지가 물었습니다. 어이, 자네 어디 가나? 그러자 피터가 대꾸했습니다. 염소를 사러 시장에 가는 중일세. 뭐야? 염소를 사러 간다고? 그러면 염소를 사가지고 어느 길로 몰고 올 건데? 그야 물론 이 다리 위로 몰고 와야지. 피터가 말하자 호지는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이 다리는 사람이 건너는 다리지 염소 따위들이 건너다니는 다리가 아니란 말일세. 피터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안 되긴 왜 안 돼? 난 염소를 사가지고 꼭 이 다리를 건너게 할 걸세. 호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만두나 봐라. 피터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잔뜩 화가 난 호지는 제자리에 우뚝 서서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피터는 마치 다리 위에 염소들이 있기라도 한 듯이 소리쳤어요. 이봐, 자네 때문에 염소들이 다리를 못 지나가면 사람들이 오갈 수도 없게 되잖아. 그러니까 염소들을 다른 길로 몰아서 오면 되잖아. 호지는 그렇게 맞장구를 치더니 이번에는 펄쩍펄쩍 뛰면서 다리를 흔들어댔습니다. 이봐, 그렇게 자꾸 다리를 흔들어대면 염소들이 다 떨어진단 말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나? 그따위 염소들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둘이서 있지도 않은 염소들을 가지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텀 마을에 사는 또 다른 사내 하나가 말을 타고서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시장에서 곡식 한 자루를 사가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내는 호지와 피터가 싸우는 것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친구들 같으니라고. 이걸 좀 보게. 그러더니 사내는 자루 속의 곡식을 모두 다리 아래 냇물에다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아,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호지가 묻자 사내는 두 사람에게 비어있는 곡식 자루를 흔들어 보이며 되물었습니다. 자, 이 자루 속에 곡식이 몇 알이나 들어있겠나? 그야 텅 비었지. 피터가 대답하자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텅텅 비었네. 이 자루 속엔 곡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네. 바로 자네들 머릿속처럼 말일세. 어째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싸우느냔 말인가? 사내의 말에 호지와 피터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지와 피터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준 사내 역시 어리석긴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튼 고텀 마을에는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만 모여 살았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거짓말쟁이 왕. 옛날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남의 거짓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온 나라에 광고를 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궁궐로 와라. 왕은 날마다 거짓말을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왕은 거짓말 잘하는 남자를 사위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광고를 냈습니다.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내 딸과 결혼할 것이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궐로 찾아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자기보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남자에게 많은 암소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암소는 처음 보겠지?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제 어머니는 더 많은 암소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찌나 많은지 암소에서 짜낸 우유가 하루에 700통이나 되는걸요. 남자의 거짓말을 들은 왕은 껄껄 웃었습니다. 다음날 왕은 벌집이 많은 곳으로 남자를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벌집은 너도 처음 보지?
이번에도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도 벌집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엔 벌집이 700개도 넘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꿀벌의 숫자를 세곤 한답니다. 다 세고 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리의 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벌들을 찾으러 말을 타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벌을 자루에 담아서 말 위에 올려놨는데 너무 무거워서 말이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벌이 그만큼 많았거든요. 그거 참 엄청난 거짓말이로구나. 다음날 왕은 남자를 완두콩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잘 자란 완두콩은 처음 보겠지? 이번에도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희 어머니가 키우는 완두콩은 하늘까지 높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저는 완두콩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을 구경하기도 했는걸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서 완두콩 줄기가 부러지고 말았죠. 저는 그날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하늘 위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깨어보니 천사 3명이 밧줄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그 밧줄을 빌려서 땅으로 내려오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만 밧줄이 끊어져서 저는 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여우가 달려와서 제 팔을 뚝 떼어 달아나지 뭡니까? 저는 화가 나서 여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그 여우가 방귀를 뿡뿡 뀌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땅이 흔들흔들 흔들렸답니다. 남자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들은 왕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그만하거라.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로구나. 남자의 거짓말에 왕은 그만 혀를 내둘렀답니다. 물론 왕은 약속대로 거짓말쟁이 남자를 사위로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어느 바닷가 마을에 예쁜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콧대가 너무 높아 남의 충고는 티끌만큼도 듣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여자는 배의 선장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 가장 좋은 배를 끌고 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선장들의 대표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배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장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장은 어느 나라의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나라는 마침 한창 따뜻한 여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맑았습니다. 들에는 푸른 밀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정말이지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선장은 이 풍경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밀을 한아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가져간 밀을 보자 콧대 높은 여자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뭐야? 이까짓 걸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져와? 여자는 선장 대표를 당장 해고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선장이 가져온 밀을 바닷가 모래밭에 휙 뿌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두 번째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가장 좋은 배를 끌고 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해서 가져오세요.
두 번째 선장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딱히 무엇 하나를 꼽아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장은 어느 나라의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장사꾼들이 아름다운 보석들을 팔고 있었는데 한결같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선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반지 하나를 사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선장이 가져간 반지를 보고 콧대 높은 여자는 역시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까짓 거 반지는 얼마든지 있어. 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그러고는 선장이 가져온 반지를 바다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후 여자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푸짐한 생일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맛 좋은 생선구이를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선의 뱃속에서 얼마 전에 자기가 버렸던 반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요. 바다도 콧대 높은 과부가 버린 반지를 받기 싫어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그 후로 여자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기 시작했어요. 그 많던 재산은 조금씩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콧대 높은 과부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과부가 바닷가에 뿌린 밀도 기분 나빠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에이, 기분 나빠. 빈 껍데기로만 자라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거지꼴이 된 뒤에야 콧대 높은 여자는 다시는 잘난 척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구두수성공 그레고리. 파리의 어느 작은 마을에 헌 구두를 고쳐주는 구두수성공 그레고리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늘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레고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레고리의 노래 솜씨는 정말 뛰어나서 마을에서 그의 실력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레고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를 부르며 구두를 기웠습니다. 아무리 헌 구두라고 해도 그레고리 손만 거치고 나면 새 구두가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는 조금 떨어진 시내에서 커다란 은행을 경영하는 은행가였습니다. 은행가의 재산은 어마어마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까지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집에는 금고가 100개도 넘는다지. 어찌나 돈이 많은지 금으로 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잔다더군. 하지만 그건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그의 침대는 금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금실로 수놓은 푹신한 베개와 이불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늘 편안하게 잠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조금씩 졸리기는 했지만 은행가는 결코 달고 깊은 잠을 잘 수는 없었지요. 어째서 시장에서는 잠을 팔지 않는 거지. 빵이나 고기처럼 잠을 판다면 얼마나 좋을까. 돈 많은 은행가는 매일 잠자리에서 말똥말똥 눈을 뜨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가는 길을 걷다가 흥얼흥얼 흥겨운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구두수성공 그레고리의 노랫소리였습니다. 그레고리는 뭐가 저리 즐거울까? 언제 봐도 행복해 보이는걸. 은행가는 한참이나 그레고리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날 은행가는 그레고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언제나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 비결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봐요, 그레고리, 당신은 1년 동안에 얼마나 버나요? 은행가가 묻자 그레고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1년이라고요? 이런, 저는 그런 계산은 할 줄 모르는걸요. 저는 그날 벌고 또 그것을 하루에 씁니다. 우리 식구들 먹을 것과 필요한 물건 한두 가지를 사고 나면 돈은 다음날 구두 만들 재료를 살 만큼만 남지요. 때로는 많이 벌고 때로는 적게 벌지만 뭐 괜찮아요.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해서
공치는 날만 아니라면 말이죠. 은행가는 껄껄 웃으며 그레고리에게 무엇인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돈이 한가득 들어있는 자루였습니다. 어쩐 일인지 나는 오늘 당신을 왕처럼 만들어드리고 싶군요. 자, 이것으로 당신이 사고 싶었던 것을 몽땅 사세요. 은행가가 말했습니다. 그레고리의 두 눈은 왕방울만큼 커졌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난생 처음이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레고리는 돈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레고리는 우선 지하실에 돈을 숨겼습니다. 너무 숨이 가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이웃집 소리, 고양이 소리, 바람 소리 따위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 돈을 훔치러 온 건 아닐까? 그레고리의 노랫소리도 뚝 끊어졌습니다. 평온한 잠과 즐거운 노래는 저 멀리 달아나고 날카로운 걱정과 의심만 그레고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레고리는 그런 자신이 참 싫어졌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그레고리는 은행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무거운 돈자루를 확 내려놓으면서 은행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노래와 잠을 돌려주세요. 당신이 준 돈을 모두 돌려드릴 테니까요. 그 후로 열심히 일하는 그레고리의 입가에 다시 흥얼흥얼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게 되었답니다. 5번째 이야기, 슬기로운 어부. 갈리시아라는 바닷가 마을에 정직하고 부지런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부가 그물을 거두어 보니 큼직한 굴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굴 껍데기를 까보니 그 속에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빛을 내는 큼지막한 진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멋지군. 이런 것은 임금님에게나 어울릴 거야. 어부는 진주를 가지고 임금님이 있는 성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걸어서 겨우 성에 도착한 어부는 문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임금님을 뵙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보잘것없는 어부의 모습을 보고는 창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어부가 계속해서 부탁하자 병사들 중에 우두머리인 수비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웬 거짓골을 한 녀석이 와서 임금님을 뵙겠다는 것이냐? 그러자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부이온데 임금님께 귀한 선물을 바치려고 왔습니다. 귀가 솔깃해진 수비대장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귀한 물건이 무엇인지 보여다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 안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어부는 할 수 없이 진주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수비대장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진주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욕심이 난 수비대장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주 친절한 태도로 변해서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백성이요. 내가 당신을 기꺼이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겠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이다. 만약 임금님께서 상을 내리시거든 그 상의 반을 무조건 내게 주시오. 수비대장의 뻔뻔스러운 말에 어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님은 어부가 내놓은 진주를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도 그런 진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임금님은 아주 기쁜 얼굴로 진주를 받고서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니 무엇이든지 말해보아라. 그러자 어부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채찍으로 100대를 맞는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듣고 임금님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라고? 너 혹시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폐하. 제 소원은 정말 채찍으로 100대를 맞는 것입니다. 어부가 한사코 이렇게 말하자 임금님은 할 수 없이 사람을 불러 채찍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신 살짝 닿는 느낌이 날 정도로만 때리도록 일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찍을 맞던 어부는 50대가 되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폐하, 황송하오나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저는 지금 50대를 맞았으니 나머지 50대는 성문을 지키는 수비대장님께. 어부는 성문을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뭐야? 임금님은 노발대발 화가 나서 당장 그 고약한 수비대장을 불러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신하들은 쏜살같이 달려가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비대장은 임금님으로부터 무슨 상을 받게 될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임금님은 이렇게 천둥 같은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놈! 저 어부는 상으로 채찍 50대를 맞았다. 그러니 너도 어부와 약속한 대로 50대를 맞아야 될 것이다. 임금님은 수비대장에게 사정없이 채찍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마음씨 고약한 수비대장은 50대의 매를 맞고 나자 초죽음이 되어 엉금엉금 기다시피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한편 임금님은 못된 수비대장을 벌주게 한 어부의 슬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금이 가득 든 주머니를 선물로 주었답니다.